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미국 세금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바로 이자 비용 공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알쏭달쏭하죠.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맞아요. 그 기준이 뭔가 했더니 핵심은 IRS의 이른바 자금 추적 원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용대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실질 용처가 세금 공제를 결정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모르면 정말 큰 세금 혜택을 그냥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크게 한 5가지 유형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이자, 주택모기지이자, 투자이자, 학자금 대출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이자. 특히 그 2017년 세제개혁법 TCJA 이후로 바뀐 내용들이 꽤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신 규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주택 모기지나 투자 이자 같은 이런 주요 공제들은 대부분 항목별 공제, 그러니까 아이터마이즈드 디덕션을 선택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준 공제를 하시면 이런 혜택은 받기 어렵죠.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이자가 있다고요? 네, 바로 개인 이자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자 같은 거요. 아, 카드값 연체했을 때 붙는 그런 이자들. 그렇죠.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차를 살 때 받은 오토론 이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소비 목적이면 안 됩니다. 의외인 건 세금 체납했을 때 내는 이자도 개인 이자로 본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공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만약에 대출 하나를 받아서 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쓰고 일부는 사업에 쓰고 막 이렇게 섞어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땐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사용 내역을 아주 명확하게 추적하고 분리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증명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아예 따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해요.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자 전체를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결국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거군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택 모기지 이자, 이것도 항목별 공제 대상이고 TCJA 이후에 변화가 좀 크다고 들었어요. 네, 핵심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부채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도요. 네,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으신 대출이라면 기존처럼 최대 100만 달러까지의 주택 취득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공제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에 새로 받은 대출은 한도가 75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아,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즉 HLOC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HLOC요? 그건 어떻게 바뀌었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건 한시적인 규정이긴 한데 HLOC로 빌린 돈이 반드시 주택을 구매, 건축 또는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만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HLOC 받아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이자 공제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네, 그랬었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무조건 집 자체에 써야만. 정확합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주택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군요. 명확하게 알아둬야겠네요. 자, 다음은 투자. 투자를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 투자 이자라고 하죠. 이것도 공제가 되긴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공제는 가능한데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순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순투자 소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주로 은행 이자 소득이나 일반 배당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 자본 이득이나 적격 배당금, Qualified Dividends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순투자 소득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투자 이자를 냈는데 그 해에 순투자 소득이 그 이자보다 적으면 어떡하죠? 공제 못 받는 건가요? 그 해에는 순투자 소득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초과된 이자 비용은 다행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음 해로 무기한 2월 캐리 포워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순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이자인데요. 이건 좀 방식이 다르다고요? 다른 공제들보다 좀 더 접근성이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항목별 공제랑은 좀 달라요. 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조정 항목 공제, 그러니까 above the line 공제거든요. 아, above the line. 그럼 항목별 공제를 안 하고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이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2,500달러?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MAGI라고 하는 조정 후 총소득 기준인데요. 소득 제한이 있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신고자는 MAGI가 8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 구간에서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고 9만 5천 달러를 넘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부부 공동신고는 10년만 5천 달러에서 1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줄어들고 19만 5천 달러를 넘으면 역시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아, 소득 구간도 확인해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업 이자. 이것도 TCJ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섹션 63J, 이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섹션 63J 규정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사업체에 이자 비용 공제 한도라는 게 설정됐습니다. 모든 사업체예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공제 한도는 조정 과세소득, 줄여서 ATI라고 부르는데 이 ATI의 30%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거든요. ATI의 30%? 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2022년부터 이 ATI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길래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요, ATI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나 감모상각비, amortization 같은 비용들을 다시 더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비타랑 비슷한 개념이었죠. 아, 비용을 더해서 소득을 파기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ATI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2022년부터는 이런 항목들을 더 이상 더하지 않습니다. 이게는 EBIT와 좀 더 유사해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TI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ATI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기에 연동된 이자 비용 공제 한도 역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아, 그럼 특히 설비 투자 많이 하거나 부동산 많이 가진 회사들은 좀 타격이 크겠네요. 감가상각비가 클 테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기업들은 이 규정 변화 때문에 이자 공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것도 예외가 있긴 한가요? 모든 사업체가 다 이 한도를 적용받나요? 다행히 예외는 있습니다. 연평균 총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 163 제2한도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아, 소규모 사업자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죠? 그 기준 금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총수입이 2,900만 달러 이하면 보통 제외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모든 이자 공제의 핵심은 첫째,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자금 추적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TCJA 이후에 바뀐 규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철저한 기록 관리예요. 기록 관리. 네, 대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같은 서류들을 정말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에서는 항상 그 증명 책임이 여러분 바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이 복잡한 이자 비용 공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공제 한도들 있잖아요. 뭐 투자 이자 공제를 위한 순투자 소득 한도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한 사업 이자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그 ATI, 계산 방식 변경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규정들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대출을 받는 시점이나 아니면 투자 소득을 실현하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연간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확실히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죠. 순투자 소득이 부족하면 투자이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소득 실현 시점을 조절한다든지. 그렇죠. 사업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역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